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지금 국회에선 올해 국정감사 최고 격전지로 꼽히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국감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감사 시작 9분 만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재개된 이후에도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과 관련한 일본군의 우길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국감부터 먼저 짚어본 다음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감사 2주차입니다. 법사위가 아주 뜨거운 상임위가 됐는데요. 오늘은 감사원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착하게 살라, 체면 좀 차려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의사진행 발언을 좀 신청한 것입니다. 어제 입장 서로가 다 이건 모두도 발표했고 다 했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 받고 다시 업무 보고 이전에 업무 보고 받고 하시라고요. 업무 보고 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으면 야당 단가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죠라고 물었지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체면 좀 차리세요. 체면 좀.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한치도 일찍을 못 벗어나죠?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얘기죠. 조수진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소리 지르지 말고 착하게 좀 사세요. 조수진. 네, 의사진행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은 파행이 됐는데요. 일단 정해가 됐습니다. 자, 송구모 부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업무 보고 전에 하고 후에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진짜? 그전에는 업무 보고 전에 진행 발언을 해도 한두 명, 여야 대표는 네. 한두 명 정도는 했죠. 예. 그런데 오늘은 서로 너도 나도 막 하려고 하니까 예. 논란이 일어났고 저러다가 정렬했다가 다시 속개를 했을 때 무려 16명이 의사 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뜩이나 이 법사위가 뜨거운 상임위가 돼 있는데 예.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서면 질문서를 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스타트하는 끊는 그런 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일로 보는 거에다가 덧붙여서 또 유병호 감사원장과 이관석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관의 이 예.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되니까 그렇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첫 수사를 그러니까 감사하지만은 나중에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대통령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한 것 아니냐. 예. 그런 구도를,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야당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감사원에서 오늘 저렇게 전선이 형성이 된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병호 감사원장은 아니고 사무총장이요. 죄송합니다.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당연히 논란이 됐습니다. 자, 어떤 공방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문자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제공해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겁니다. 한 개 버벌이 방송에 안 나왔습니다만 전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이틀간 연이어돼서 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소통이 정상이라고 하면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삭제를 해서요. 이게 어떻게 복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이틀 연속 허위 사실이 났습니다. 오보가 반복되었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의 주어가 오보란 뜻입니다. 예.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라고 하면 오늘 또 오보가 나갔으니 감사원의 해명 자료가 제대로 나갈 겁니다. 이런 의미죠. 예, 어제 나와서 또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해명 자료를 이틀 연속 냈습니다. 저는 국민적 이건요, 관심사입니다. 네? 배우신 분이 저 문장이 저게 또의 주어가 어디에 걸릴지를 지금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제2의 날리면입니다. 제2의 바이든입니다. 우리 아니, 국민들 저 문장을 해석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이관섭 수석과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처음이라는 거죠. 지금에 대해서 그분하고 뭐 소통할 일이 그렇게 아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지도 지금 또라는 않습니다. 표현에서 불구하고 처음 소통한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소통입니다. 지금 용산과 감사원의 소통 창구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도 그게 답답한데요. 지금은 그 마땅한 소통 창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거 물어보면 답하고 뭐 이 정도 위원회 의결 사항도 했는데 의결을 안 거쳤다고 연속 이틀 오보를 질러대는데 그거 안 궁금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무식한 소리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친분이 있으십니까? 이분하고 사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왜 무식한 소리 했냐면요. 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주 그다음 악의적으로 내부에서부터 이상한 소리들이 굴러다녀서 그래서 무식한 소리라고 복합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친분도 없는 분한테 문자가 처음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자체가 감사원의 규정, 역사, 관행 깡그리 무시하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무식한 오늘 소리입니다. 전현희 네,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굉장히 강하게 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신의 소신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답변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세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신재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또 해명 자료가 나갑니다. 네. 근데 전 김의겸 의원의 국어 실력이 잠깐 갸우뚱한데, 해명 자료가 뭐 어제 또는 그제도 나갔는데 오늘도 또 해명 자료가 나간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저게 무슨 사연이 있었냐면요. 김의겸 의원의 친정인 한겨레 신문에서요. 예. 감사원 감사위원 중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감사위원, 제 실명을 공개를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의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어요. 네.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까지 하는 이거를 왜 감사원법에 명시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했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한 거고, 한겨레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기사로도 쓰고 사설에도 썼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감사원법 보면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주요 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지만 예. 저런 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착수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의 직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게 그 감사원의 관행이다. 예. 그 얘기예요. 그것과 한겨레, 그러니까 저 유병호 사무총장이 볼 때는 한겨레의 기사와 사설이 오보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거를 반박하는, 그리고 거기서 좀 격한 표현을 썼죠. 그걸 무식하다. 감사원법에 대해서 무식하다. 이렇게 하고 나간 거죠. 네. 이게 자초지종 그렇습니다. 자 이승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발언들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총장이잖아요. 근데 이 문자에 보면 대통령실의 수석에게 이 무식한 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누군가냐, 이 무식한 소리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야당을 지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발언을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 야당은 협치의 대상이고 존중의 대상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또 제대로 해명 자료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주장들을 무식한 소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장의 감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 감사원장은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관행이라고 하니까요. 다만 감사원법에는 주요 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주요한 부분의 감사 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도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감사원이 4대강 수사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4대강에 대한 감사 결과 계속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사원의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감사의 어떤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대통령실의 어떤 마치 지시를 받아서 감사하는 것 같은 모습들은 좀 굉장히 탈피해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회 의결과 관련해서는 박범계 의원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의 격돌이 있었습니다. 박 의원 같은 경우는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개시하고 하는 권한, 그거는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고요. 감사원장한테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줄곧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는 말. 먼저 개별 감사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추어서 그거는 허위 사실입니다. 지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말이 다른데요. 감사원장은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 자기 권한이다 라는 취지고, 사무총장은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자, 박범계 의원이 이제 12초간 유병호 사무총장을 노려보는 모습까지 저희들 봤는데요. 자, 최단일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방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감사원법 16조에 이 사무처가 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의 해석이 법상 해석과는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이 그것에 최종 결정 권한이 있고요. 또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냐에 따라서는 12조의 주요 감사와 관련되어서는 거쳐야 되지만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조항은 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연간 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감사가 네. 그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유병호 사무총장도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박범계 의원이 유병호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의견이 달랐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 감사원장이 최종 결정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병호 총장도 앞에 얘기가 약간 생략돼 있긴 하지만 네. 위원회의 의결을 안 거쳤다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은 관행이라든지 규정에 어긋난다, 잘못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 예. 저는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라는 네. 박범계 의원의 해석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뭐 국어 시간같이 해석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고요. 뭐 주어가 뭐냐, 이걸 가지고 더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박성민 전 비서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방금 박범계 의원이 이제 책상을 내려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 사실은 굉장히 논란 속에서 저 석상에 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사실은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이 정쟁화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좀 신경을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사실은 감사원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런 문자가 공개되면서 대통령실과의 정상적인 소통이라는 감사원 사무총장의 해명이 굉장히 우스워 보일 만큼 그동안 감사원을 향해서 제기되었던 감사의 성격, 그리고 감사원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비판, 이런 부분을 사실상 확인사살하는 문자였었거든요. 그 문자가 공개된 뒤에 국정감사장에 임하신다면 저는 감사원의 어떻게 보면 내부 살림을 또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겸손하게 국정감사장에서 임할 네.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와는 좀 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좀 많은 비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감사원 감사가 이렇게 뜨거운 적은 뭐 거의 없었는데 올해 너무너무 정말 이 활기찬다 그럴까요? 논란이 많습니다. 자,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싸고도 이 감사원에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요, 이 김 여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뭐 감사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착하게 사는 길의 시작은 거짓말 안 하는 것이죠. 김정숙 여사 문재인 인도 방문은 원래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일정이었습니다만 김정숙 여사가 가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 여기에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썼고 그리고 4억 원의 경비가 예비비로서 단 사흘 만에 편성됐습니다. 감사원장님, 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은 예비비 편성부터 대단히 이례적이죠? 이거 감사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죠?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재부에 신청됐던 예비비 신청 일정표는 타지마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타지마할 등 김정숙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 예산 신청서가 가짜였던 거예요. 이것도 감사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죠? 뭐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 없는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을 단 것 행정안전부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감사원장님 알고 있습니까?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기에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인의 딸이 탑승했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주최 공식 식사가 없었는데도 한식 조리명장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와요. 이것도 감사해야겠죠? 지금 위원님께서 거론하시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감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한 몇천만 원 들 수 있었던 비용이 김정숙 여사가 가는 바람에 한 3억 4천만 원의 추가 돈이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조선닷컴에서 단독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가는 이번 순방길에 인도 순방길에 청와대 한식 요리사가 갔고요.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었던 프랑스 국적자 B 씨. 뭐 이런 분들이 같이 간 게 이게 정상이냐 이런 지적이 또 조선닷컴 단독 보도로 계속 나왔습니다. 방문단 명단과 그 예산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했었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018년 11월에 그 김정숙 여사가 혼자 그 인도를 방문을 했을 때 네.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불과 그로부터 4개월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부부가 같이 갔다 왔거든요. 인도를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이 비행기를 그 2호기 공군 2호기를 타고 가면서 예. 그 시장을 떼지 않고 네. 이낙연 그때 국무총리도 동남아나 가까운 나라를 갈 때는 공군 2호기를 사용을 했는데 예. 그때는 대통령 시장을 가립니다. 그렇죠. 가리는데 김정숙 여사가 탈 때 이 시장에 그대로 있었다. 그것이 2018년에 논란이 됐는데 최근에 다시 논란이 된 것은 배현진 의원이 자료를 받은 거예요. 외교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때는 원래 그 인도에서 도정환 문체부 장관을 초청을 했는데 예. 김정숙 여사로 초청자를 바꿔달라고 우리 외교부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인도 그 차관에게. 그래서 그 바뀌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초과 취재를 해보니까 그때 원래 이 도정환 차관 일행만 6명만 갔으면 비용이 2,500만 원 정도인데 네. 청와대에서 13명,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까지 14명이 같이 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군 2호기를 띄운 거죠. 예. 공군 2호기는 40인승입니다. 40인승인데 지금 같이 간 사람이 14명이라고 하는데 경호원들을 뺀 거예요. 예. 경호원들까지 해서 40인승 비행기를 띄우다 보니까 네. 그게 2억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정환 차관만 갔으면은 2,500만 원으로 갈 텐데 6명만 네. 그 같이 그 19명 그리고 또 20명이죠. 20명의 경호원들까지 해서 2억을 띄웠기 때문에 3억 4천만 원이 됐고 이 3억 4천만 원도 예비비에서 긴급 편성을 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예비비는 어떤 재해 재난이나 이럴 때 원래 사용하는 건데 네.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이어서 나오는데 또 일행 예. 문제도 지금 나왔죠. 그때 이것은 그 인도 당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간 것이다.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에요. 예. 근데 고민정 부대변인 같이 갔습니다. 그렇죠. 같이 갔고 또 한식 그 요리사도 갔고 네. 또 그때 논란이 됐던 그 디자이너 딸, 외국 국적을 예.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국정조사, 감사원의 그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3월이었습니다. 이 청와대 사적 채용으로 논란이 됐던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A 씨, 뭐 같이 가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준비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인이 김정숙 여사의 편의를 가지고 의상 같은 것들 본인이 디자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행까지 본인이 그리고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한테 몇십 년 단골이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인연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분도 되게 과시를 하더라고요. 따님이 지금 청와대 아니, 없어요. 네. 당시에는 뭐 프랑스 국적이다. 이 재외동포 청와대 근무가 과연 적절하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인도까지 같이 간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네, 일단 뭐 디자이너 딸이라고 할지라도 뭐 당연히 청와대의 직원으로 뽑혀 있었고 실상 외국 국적자라고 할지라도 청와대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분을 가지고 외국 국적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되고요. 과거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것들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비판도 뭐 달게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2018년도에 어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까지도 끌어들여서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비판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욕설 논란 등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한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혼자 방문했습니다만 아무런 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신동방정책, 신남방정책에 대한 미래 전략적인 관계로서의 동반자 관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교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이제 시점에서 굉장히 문제되는 것들이 김정숙 여사의 구두, 김정숙 여사의 옷,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비판들이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품격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한 어떤 의상이라든가 브로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좁게 이런 것들의 비판에만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황 의원은 지난 7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셀프 초청이 아니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결론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 인도 순방 당시에 최초의 제안이 있었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요청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이 어렵게 되니까 인도 측에서 강력하게 그럼 여사님이 오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이 왔었죠. 외교부는 결과에 따라서 미션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전후 사정은 속사정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네, 황희 전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배현진 의원이 입수한 외교부 공문에 보면 이것과 좀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승훈 변호께서 그 2018년 그 갔다 온 거를 뭐 그냥 요번 국정감사장까지 끌어들이냐는데 끌어들이게 만든 사람이 누구죠? 고민정 의원이에요. 고민정 의원이요. 지난달에 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영국, 미국, 캐나다 5박 7일인가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꼭 가야 되느냐. 돈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먼저 시비 건 사람이 고민정 의원인데 알고 봤더니 고민정 의원이 저희 또 동행까지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고민정 의원한테 가서 따지십시오. 그 얘기를 국민의힘에 따질 게 아니고 고민정 의원에게 가서 좀 따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TV조선에서 3월 말에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사적 채용된 것 같다. 그런데 외국 국적이라면 이 청와대가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곳인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는 거기에 취업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TV조선 리포트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해명이 뭐냐면 그 디자이너 딸 B 씨라고 하죠. 그 B 씨가 제2부속실 소속 제2부속실에서 의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국가 기밀을 취급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그때 해명을 했는데 이것도 그 짓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오늘 지금 조선닷컴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총무비서관실 소속입니다. 총무비서관실인데 총무비서관실은 청와대의 인사 예산 그다음에 뭐 특활비 이런 걸 다 취급하는 곳이 총무비서관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국적자가 총무비서관실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따라간 13명 그거 보니까요. 재밌는 게 세 사람은요. 그 김정숙 여사가 똑같이 3박 5일인가요? 3박 5일로 가는 게 아니고 8박 며칠로 갑니다. 나흘 먼저 가요. 나흘 먼저.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제2부속실에 한 명, 네. 또 의전실에 한 명, 춘추관실에 한 명이 저 보면 맨 위에 1, 2, 3번 그 보면 출장 기간이 다릅니다. 예. 출장 8박 9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나머지 분들은 다 3박 4일인데 왜 위에 있는 저 3명은 8박 9일을 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선발대로 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추론할 네네. 수밖에 없는데 예. 아니 왜 굳이 선발대로 가냐고요. 인도에 우리 대사관이 없습니까? 왜 갔냐 이거죠. 그럼 저 사람들이 가서 4일 나흘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네네. 타지말 김정수 여사 관광 갔을 때 그 인도의 일반 관광객들을 출입 통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뭐 사전 협의하러 간 건지 뭐 하러 간 건지 그러니까 먼저 가고 저러면 저 예산이 낭비됩니까 안 됩니까? 저것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예, 아니 뭐 영부인 가는 거니까 사전 가서 좀 뭐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미리 가서 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다만 장관이 가도 될 행사를 굳이 영부인이 왜 갔느냐, 대통령 부인이 갔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지금 제기가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셀프 초청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좀 보겠다 그랬으니까 이 감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결과로서 또 한번 저희들이 체크하면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일 한동훈 장관 때리기에 나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에 한 장관이 미국을 갔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한 장관이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야권 인사들의 대북 코인 연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정치적인 정적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좀 속된 말로 하면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미국을 출장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장관이 구체적으로 이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데 뭐 부장검사 하나 같이 데려갔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야권의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게 대북 코인, 북한 코인과 네.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저 얘기가 뭐냐면 2019년도에 이 이더리움을 개발한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북한에 있는 평양에서 컨퍼런스를 참석했는데 이때에 이제 대북 제재를 피해서 해외로 송금하는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수사를 받아서 징역 63개월의 선고를 받았는데 네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이 관련된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이 이 대북 송금 그리고 북한 코인과 관련되어서 수사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방문했던 이유가 이 대북 코인과 관련된 것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그러면 왜 지금 이재명 대표와 지금 박원순 시장 얘기가 나오냐면 이메일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메일이 네. 그 당시에 이제 에리카 김과 그리피스가 주고받은 이메일인데 이게 그 당시에 재판에서의 증거로 나와요. 예. 근데 이 이메일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이 있다. 근데 이 이메일이 2018년도에 주고받은 이메일.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그러면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의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러면 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간 것이고 근데 한동훈 장관 지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결국은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에리카 강이라는 여성하고 그린피스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하나의 근거가 돼서 기소를 했어요. 뉴욕 검찰청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나오는데 박원순, 뭐 이재명 이런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왜 미국을 그렇게 급히 갔나? 이재명 잡으러 간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여기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지적이 좀 일부에서 나왔어요. 자, 박성민 비서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이 언급하신 이메일에서 보면은 그 직책만 언급이 된다는 거죠. 이제 성남시장, 뭐 서울시장 이런 식으로만 언급이 되고 사실상 성남시장도 은수미 전 시장이냐 이재명 전 시장이냐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굳이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됐는데 왜 이름을 스스로 밝혔냐라는 이제 비판이 있는 것인데요. 사실 뭐 이거는 이제 개인께서 지금 주장을 하신 단계에 있는 것이고 뭔가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든지 뭐 구체적인 사안이 지금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뭐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 탄핵 주장이 당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서도 저는 지금 이 던져주신 의혹은 과연 이것을 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 상태에서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즉각 입장문을 내고요.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반박이었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면은 대북코인 사실, 대북코인의 그 박원순 전 시장이나 그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2018년이니까 지방선거 전후라서 아마 이재명 시장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장관은 이 김의겸 대변인의 말처럼 정치인이 북한의 가상화폐에 연계됐다면 그것은 범죄 영역이다.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고발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 김의겸 의원도 기자 출신이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죠. 그 뉴욕 그 남부 연방 검찰청에 왜 갔느냐? 미국 그 많은 일정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그 수사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의 이더리움을 개설을 하는데 거기서 그 박원순 전 시장이나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당시 성남시장이 거기에 어떤 연루가 돼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2018년이면 남북 관계가 한창 좋을 때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북한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관이 있어서 그것을 수사를 하러 간 것 아니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거는 거기 방문한 거는 라임 자금이 이 미국의 사모펀드에 대거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 문제를 좀 언론을 했다는 정도의 그 해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 문제 박원순,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해서는 만약에 북한에서 그때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북한에서 그 이더리움을 개설을 하고 시장을 개설을 하고 하는데 개입을 한 정황이 있으면은 그게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한 장관이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죠. 김 대변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수사를 해야 될 거고 나중에 범죄 드러나도 뭐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 까는 거냐 이런 식의 반박을 한 겁니다. 한 장관이 굉장히 강하게 또 대응을 했는데 자, 김 의원이 또 주장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욱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사부장이 그때 동행을 했는데 총장을 통해서만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를 데려간 건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나욱진이라고 하는 부장검사가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이더리움 등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게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나욱진 부장은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하루 전에 발령을 내서 미국에 데리고 가서 그리피스를 수사했던 수사관들을 만나고 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나욱진이라고 하는 부장검사가 바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10조 원대에 이른다는 해외 송금 문제를 직접 수사하는 부장검사가 일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미국을 출장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한 장관은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출장을 했는데 6월 29일 날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에 법무부 인사가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었던 나욱진 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발령 일자는 7월 4일이고요. 그러니까 출장 기간 중에 신분이 바뀐 거죠. 법무부 소속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바뀌는 셈이 되는 건데 자, 이걸 가지고 김의겸 대변인은 부장검사를 데려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까지 내서. 자, 이승훈 변호사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김의겸 의원이 너무 국정감사 열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내부 고발이냐라고 좀 조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두 분 다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더리움에 관심이 있다.
뭐 이더리움 연결망 구축에 관심이 있다 정도고 그 관심이 네. 있는 분이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라고 이메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관련해서 북한과의 어떤 연계가 돼 있다는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을 꺼낼 필요도 없고 네.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의겸 의원이 조금 발언이 적절치 못하지 않았냐 이런 예. 말인 거고요. 실제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만 지휘하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를 지휘하면은 그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네네. 그걸 이제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옥진 형사과장이었지만 미국 출장 중에 국제범죄수사부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를 하고로 간 게 아니냐. 네. 그리고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부장검사를 직접 지휘해서 마치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것인데 예. 뭐 위법 사유가 있었을지언정 그것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간 게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어떤 국정감사의 열의도 좋습니다만 어떤 팩트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이메일만 보면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 이후에 이제 경기지사가 되는데 이더리움 관련해갖고 뭐 특별한 그 혐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쌍방울 관련 수사를 하면서 지금 검찰이 확보한 것들 보면요. 용산에 있는 쌍방울 본사 사무실 가면 1층 로비에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기관인 만수대 창작사에서 그린 금강산 그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지사가 2018년 11월에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 주최해갖고 북한의 아태평화위원장, 부위원장 리종혁 일행들을 와가지고 여기서 행사를 해요. 근데 그때 북한 그림 40여 점을 전시를 합니다. 근데 요번에 통일부 국감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확인해 줬는데 그게 정식 신고된 거는 3점에 불구하고 42점은 다 불법 밀반입된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아태협이 나중에 뭘 하냐면요. NFT 토큰, 이 토큰을 태국 시장에 저기를 합니다. 상장을 합니다. 그래갖고 북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북한 그림을 그 NFT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거래하는 것을 실제 아태협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리카 캉하고 그리피스하고 이메일 내용과 이 쌍방울 아태협 이쪽에서 북한 그림 갖다가 실제 암호화폐 거래를 한 거하고 이게 왜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제부터 들여다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체를 알 수는 없죠. 미국에서 기소해서 이제 그 실형까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따져봐야 되고 좀 조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만 김의겸 의원은 여하튼 한 장관이 부장검사를 데리고 간 게 이 탄핵의 사유가 될 거다. 이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 장관과 김의겸 의원 간의 악연 이번만이 아니죠. 지난 6일 국감에서도 이 사안이 이야기가 되긴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 5, 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이 주고받은 말이 나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 또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 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 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김의겸 의원 말씀처럼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그거를 미국이 조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사건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오늘 갑자기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가신 거 아니냐고 제가 묻는 거죠. 네, 자 김의겸 의원은 어렵게 찾았다는데 한 장관 참 얄미울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쉽게 찾았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김의겸 의원은 계속해서 이 한 장관의 방미 목적이 이거다. 코인과 관련된 수사를 하기 위한 거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야권 내부에서도 좀 과했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 뭐 국정감사하든지 국회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보세요? 질문에 의도가 담겨 있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아쉽습니다. 사실 국정감사장에서 일단 한번 다뤘던 사안이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가 본 영상만으로는 질문에 특정한 의도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서 하시는 얘기는 아무래도 좀 편하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서 더 많은 얘기까지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이러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이라는 결말을 언급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실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얘기하는 것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이제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실 때는 어쨌든 이 사안을 정말 생판 처음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쉽게 납득될 수 있고 또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정도로 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은 그동안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을 많이 제기를 해왔는데 이게 좀 약간씩 뭐가 핀트가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모아봤습니다. 파이팅 기자가 이제 검증을 하니까 아니 당신도 기자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김의겸 의원님께서 좀 다소 조금 과장하신 건 아닐까라고. 털면은 나오는 게 없는 줄 아냐 이런 이야기는 없었나 보네요. 그 부분은 좀 사실과는 좀 다른 거. 사실과는 다른. 도대체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는 소외 가족을 벗기는 잔인한 급판에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등을 달고 무엇을 기원했습니까?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과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그 행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거꾸로 공식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참 이분 뭐 흑석동에서도 뭐 이상하게 하더니 참 좀 이상합니다.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딱 보니까 카메라가 뒤에 이미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더랍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논리를 넘어 손을 잡다. 김건희 의원은 지금 위헌 논란까지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서서 밀어붙이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이 이렇게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유포하신 것에 대해서 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 의원이 이제 뭐 하나씩 실수했던 부분들이 좀 모아서 보여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는 팩트에서 어긋나는 발언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기 전에 그 국회의원회관에 불이 안 꺼집니다. 뭐 준비를 하느라고 국감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김의겸 의원이 하는 말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대변인으로서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전혀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그 준비한 참모들도 참 어떻게 보면은 허망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조문 문제에 가지고 그것을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공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공 이야기를 하고 그 전국의 유튜브를 보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 대표적인 저는 가짜 뉴스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그 해임 건의안의 1번입니다. 1번이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못했다. 그런데 그것을 막 생산해낸 것이 김성한 정책위 의장 그리고 당직자들이에요. 정청래 최고위원, 김의겸 대변인.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특히 그 언론사 기자 출신인데 그것을 아마 이것이 유튜브를 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는지 유튜브를 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국의 조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팩트를 어긋나게 하는 거 일부러 본인이 의도적으로 어긋나게 하니까 저는 그 가짜뉴스에 더 가까운 것들을
지금 대변인이 많이 퍼뜨린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천공 강의 같은 경우인데 유추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여하튼 야당에서는 이 외교 참사와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했고요. 김의겸 의원이 지금 하나둘씩 뭐 의문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질의하는 내용 가운데 조금씩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서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모은 어록집을 출간하겠다. 이렇게 한 출판사가 예고를 했습니다. 한동훈 신드롬에 편승한 상술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일단 한 장관이 그동안 했던 말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그 절차에서 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는 뭐 깡패, 마약 이런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출판사 측 입장은 이겁니다. 뭐 장관 취임식 영상 조회수가 역대 장관 조회수를 뭐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 뭐 100만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대정부 질문하는 그런 장면들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신드롬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자신에 대한 어록을 책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좀 그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출판사에게 지금 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책으로 출간됐을 경우에는 장관 수행에 있어서 또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절의 의사를 표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한 출판사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거부할 경우에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대통령 지지도 조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대통령 지지도에 있어서 자신을 배제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뚜벅뚜벅 정치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치인의 길은 장관을 끝마치고 나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 굉장히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록 중에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뿐이 없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맞는 말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만약에 검찰이 범죄자로 지목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선거 기간 동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아내는 한 개 계좌를 사용했고 한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 결과 확인해 보니까 5개 계좌가 이용됐고 주가 조작 시기에 그 계좌가 이용됐고 3개월에 9억 정도의 수익을 버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게 허위사실 공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검사가 이걸 입건해서 압수수색하고 조사하지 않으면 이건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선택적으로 범죄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이 검찰을 무서워하는 자는 범죄자뿐이다. 이 발언이 굉장히 위선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출판사 측 입장이 뭔지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한 280쪽 분량으로 만들겠다. 아직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이거 언제부터 준비하셨던 거예요?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많이 화제가 된 분이 말만 하면은 그 말이 거의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취임식이 100만 조회수를 넘었다는 거하고 어떤 예결이었었나요? 그건 700만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신드롬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한동훈 장관 쪽에서 연락 온 건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좀 이거 부담되고 하니까 좀 책 좀 안 내주시면 안 됩니까라고 만약에 요청을 해오면 그때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받아들일 의향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를 개시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묵인으로 그러니까 간주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예. 네, 뭐 책 내지 말라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일 의향도 있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크라우드 펀딩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민간 출판사 출판 계획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낸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 자, 최단비 변호사 어떤 게 맞습니까? 네, 일단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판사에서 얘기하기로 정말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얘기했던 그 말 그대로 어록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해석을 단다거나 그런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곳에서의 정치적인 연설이라든지 발언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책을 낼 수는 있어요. 거기에다가 법무부라든지 한 장관 스스로가 제3자의 민간인 출판업체가 출판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승인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무위원의 신분이에요. 아직 정치인이 아니죠. 근데 사실 이런 어록 같은 경우는 보통 정치인들이 이제 어록을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벌써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도 한 장관 같은 경우는 벌써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럼 한 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한 의원이 한 장관에게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도 했어요. 본인은 없다라고 했는데도 이미 지금은 없다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 이러한 한 장관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사실은 이 지금 윤 정부가 시작된 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윤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한 장관 스스로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차후에 한 장관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장관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승인으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본인이 뭐 안 냈으면 좋겠다.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출판사에서 이런 기획을 했네요. 한 장관이 뭐 신드롬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아마 아주 직설적인 화법 그리고 뭐 야당 의원들과의 이 주고받는 이 거침없는 언변 이런 걸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백운규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또 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그 사건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서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하지만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겠죠? 죽은 권력이요? 수사는 그게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시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 했습니까?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자그마치 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 동안 한 사안입니다.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해야 될 수사지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하세요. 예, 뭐 의원들과 뭐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주고받는 저 모습, 뭐 보수 지지층에게는 굉장히 뭐 사이다 같은 걸 쓸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관 스스로 본인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뭐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책까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벌써 이만큼 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치 할 거라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신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야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뭐 초선 강경파 모임 철험의 소속 의원이기도 한데요. 지난 8일이었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집회가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데 지금 10월 말쯤에는 뭐 100만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그 집회예요. 집회 자체 이름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제로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어쨌든 이 촛불 집회에 이 정치인이 나가서 또 야당 국회의원이 나가서 이 어떻게 퇴진 이야기를 5년을 다 못 채울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급박이죠. 저는 그 가령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 20일 만에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뭐 탄핵을 해야 된다고는 이야기 안 했지만 그런 국정농단이 과거에 탄핵이 됐다 이렇게 경고를 한 그때부터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이나 이렇게 계속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 정치권 안에서 하는 것도 적절치 않죠. 적절치 않은데 이것을 집회에 나가서 대중의 모는 집회에 나가서 마치 선동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의 지도부가 과연 어떤 생각인지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우리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철험의 소속입니다. 강성 그쪽 강성 국회의원 소속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리를 해야지 국민들도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김용민 의원이 이번에 나왔지만 나중에 정말 100만 집회가 되고 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 대고 또 참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엄청난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파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또 뭐라 그랬냐면요. 정치인들이 아직 나서지 못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들의 거대한 물결에 정치권이 합류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힘내달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보시죠. 야당의 한 의원이 뭐 5년을 기다릴 수 없다. 뭐 이런 발언들을 그 집회에서 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것은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인 거죠. 야당 의원이 공개적 집회에 나가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읽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발언들이 국가의 어떤 국익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좀 생각해달라. 네, 뭐 6개월도 안 된 대통령에게 이제 퇴진, 뭐 탄핵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박성민 전 비서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부대변인 그 아침에 라디오 하신 거 저도 사실 실시간으로 들었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좀 이재명 부대변인이 발끈하는 포인트가 결국에는 우리 당 김용민 의원의 발언인데 지금 거기에 발끈하실 것이 아니라 취임하신 지 6개월 정도 된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이만큼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부터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헌정 질서 흔들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것이 아니라 의원이 열리고 있는 집회에 참석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나라 질서를 흔들고 있다라는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비판입니다. 경제든 안보든 외교든 지금 모든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 비판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재명 부대변인이 저런 식으로 발끈하시면서 대응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물론 사실 좀 강한 수위의 발언인 거는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임기가 얼마 되지 않은 대통령을 향해서 약간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 또는 퇴진을 이야기하는 듯한 발언은 사실 강한 수위의 발언입니다만 저는 이제 의원으로서 또 의원이기 이전에 또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분노와 열망을 읽어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 집회에서 나온 발언 중에 무언가 불법적인 발언이거나 선거법에 위배되는 발언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명의 정치인이 자유롭게 또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위한 100만인 걸기 저거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요. 조사를 해봤더니 2008년에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난동을 주도했던 사람들하고 상당 부분 일치가 됩니다. 이건 제가 실제 다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정치적 의견 표명이니까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김용민 의원이 누굽니까? 철험의 소속이고요. 저는 이제부터는 제 해석인데요.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차마 입에 직접 얘기하기 뭐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런 데서 이제 좀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무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뭔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을 거의 마비시키는 수준의 2008년 그 광우병 난동 수준의 그런 상황을 연출해갖고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SNS에요. 그 일단을 비쳤어요.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런 글을 쓰니까 거기다 누가 개딸인지 누군지 그래서 그 김건희 특검 윤석열 그 퇴진 거기 집회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또 답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답을 달았냐면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룹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 집회를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니까 직접 나가지는 못하는데 사실 마음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개인의 해설이시니까. 근데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집회를 열어서 우리가 집회를 뭔가 조작해서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되어가고 있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분노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바로잡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광우병 난동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시위 정도로 수정하면 어떨까 싶네요. 당시에는 그 과학과 뭐라 그럴까요? 오류 이런 사이에서 뭐가 옳은 건지 혼동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초기에 굉장히 국정 운영에 힘을 잃게 만들었던 사태가 바로 광우병 사태였습니다.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과연 뭐가 도움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북한이 잇단 미사일 도발로 이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난데없이 친일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불을 당긴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요. 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와 오늘도 재차 비판에 나섰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대응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독도 근처에서 실전 군주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걸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사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입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어떤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과연 끼어들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의아하다. 네, 이 대표의 실시간 방송의 제목이 우길기 휘날리는 한반도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동안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또 로키 낮게 이제 자신의 입장도 안 밝히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최남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이 북한이 미사일을 7차까지 발사를 했고 남한을 향해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 관련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미일 동해 연합 훈련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친일과 바로 직결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하는데 그것이 언젠가는 우길기가 우리나라에서 펄럭이고 일본군이 한반도를 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친일과 관련된 프레임을 다시 갖고 나오면서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이 안보와 관련되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안보와 관련되어서 위협을 느낄 때에는 상대적으로 이 안보를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라든지 여당의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여당의 힘이 실리면서 국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약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전국의 주도권이라든지 자신의 지지의 결집을 누리면서 이러한 현재의 외교와 관련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그런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요. 이 친일 국방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보시죠.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국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을 가지고 뭐 친일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무기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변호사님?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전쟁의 위기로서 한반도가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어요. 실상 한미일 군사훈련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대응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평화거든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을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한반도에 이런 핵미사일 위기가 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핵미사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해법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의도나 속셈을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전쟁헌법을 통해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서 인정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전쟁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반도의 어떤 핵미사일 위협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국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협정, 그 군소지원협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절차적인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한일 군사훈련만을 통해서 어떠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한국과 일본이 군사훈련만 한다고 해서 어떤 도움이 될지 한국이 도움이 될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상 일본이 가까운 나라 우방이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만 최근까지도 비자 없이는 못 가는 나라였어요. 아마 오늘부터 무비자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간담회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해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독도와 관련해서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미사일이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킬체인을 통해서 완벽하게 막을 수 있고 선제 타격할 수 있다라고 좀 떠들었던 게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의 킬체인의 가장 중요한 체제인 이런 현무 미사일이 북한을 향해서 가상의적인 북한을 향해서 동해안으로 쐈는데 그게 강원 도민을 향해서 되돌아왔잖아요. 이게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 지금 조롱 섞인 비판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본과의 군사 협조 이것만 중요시하고 있는데 정작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국방력에 대해서도 재점검하는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요 좀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와서 좀 발언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화면에서 봤잖아요. 독도 근처에서 했다. 독도로부터 오른쪽으로 18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일본 본토에서 왼쪽으로 12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했어요. 공해상에서. 공해라는 거는 어떤 그 특정국의 영해가 아니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얼마죠? 한 140, 1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식으로 하면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전보다 남쪽에 살면서 나는 서울 근처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그 좀 언어 감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요번에 그 동해에서 한 이 훈련이 정확히 얘기하면 그 대잠 훈련입니다. 북한의 SLBM 등 그 잠수함 발사에 그 대응하기 위한 이 훈련인데 이게 언제 합의됐는가? 2018년 10월 23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의 합의사항입니다. 그때가 누구였죠? 문재인 대통령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때 합의하고 온 거를 요번에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극단적 친일주의자로 지금 욕을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자꾸만 일본 끌어들인다 하는데요. 이 6.25 전쟁 때 그 일본이 이제 그 6.25 전쟁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요거 한 가지만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일성의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몰려갖고 풍전등하의 위기에 있을 때 그게 전세 역전의 계기가 된 게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군만 가지고 단독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군도 그 안에서 미군이 상륙을 할 때 같이 협조해갖고 뭘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미 6.25 전쟁 중 교전 중이니까 우리 한국군을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 8,000명을 어디서 훈련을 시켰는가?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한미일 안보 협력 중에서 제일 약한 고리인 일본, 요거를 끊어내서 하고자 하는 게 김일성이 그 1969년부터 주장한 각근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국방위원 아닙니까? 조금 공부를 하고 나오셔서 좀 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요, 과거 민주당 집권 당시에 이 우길기단 일본 함정이 한국에 정박을 했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보시죠.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들을 다 한국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뭐를 모르고 우리 준비하는 안보를 해치는 그런 안보회의라는 게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1998년 아예 우리 항구에 우길기를 달고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부산하고 진해에 자위대 함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열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보니까 첫 번째는 국제정세에 엄청나게 무지하다. 예, 뭐 일부 여당 의원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왕에 대해서 천황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것도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친일파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자, 박성임 전 비서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이 친일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이 되면서 좀 좁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본질은 결국에는 이번에 한미일 3국이 군사 훈련을 했다는 것이고 이 군사 훈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게 앞에서 우리 신재호 의원님께서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합의를 한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훈련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하겠는 게요. 일단 팩트는 안보 협력 강화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해나가자라는 그 기조에 동의를 한 것이지 그것이 3국의 군사훈련까지 합의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에도 한미일 3국이 군사훈련을 연합해서 한 적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제주 해상에서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인도적 차원의 재난구조 훈련이었다는 점에서 군사훈련과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다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뭐 단독으로도 보도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왜 거부를 계속해서 해왔을까? 라고 보면 결국에는 지금 한미일의 그 공조가 강해질수록 중러, 북중러의 이 협약이 강해지고 이 안보 상황에서의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 갈등에 조금 더 강하게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외교적 입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일본과 그동안 청산되지 않았던 과거의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에 뭐 역사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안보적으로도 과연 이것이 국가의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의 안보적인 협력을 강화해 왔던 것이고 추세는 그냥 안보 협력 강화로 가져갔던 것인데 이번에 군사훈련이 이뤄진 거는 사실상 처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보면 당시에 이제 국방부에서도 상임위에서도 보면 다 좀 여당에서도 좀 반발을 하셨던 것이 군사훈련하기 몇 분 전에 문자로 이런 식으로 통보해 주는 것이 맞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미일의 동맹, 안보 동맹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군사훈련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강한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팩트니까는 제가 정리할게요. 2017년에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북미사일 경보훈련, 대잠전 훈련을 지속 실시하겠다 이런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박성민 비서관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서 군사훈련을 뭐 어느 정도까지를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으나 대잠 훈련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합의를 한 걸로 지금 기사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얘기한 2018년입니다. 17년이라고 제가 발언한 적. 2018년 10월 23일 날 저기 필리핀에서 삼국 합의가 그렇고요. 그 다음 날 10월 24일과 10월 25일 이틀에 걸쳐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인 12월 11일과 10일 양일에 걸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했어요. 요거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검색창에 쳐보면 나옵니다. 아니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얼마나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아니 기본적인 기조에 전환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건 명백하게 제 발언에 실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미일 군사훈련이 이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뭐 한미일 군사훈련이라는 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지금 뭐 상황이 그때하고는 또 많이 다르죠. 거의 뭐 소형화된 핵탄두가 가능한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미사일 쏘고 이게 지금 예전과는 다른 도발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군사훈련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